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과 박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항식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아동 여성 대상 성폭력 등의 범죄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질의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국무총리를 모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예. 총리께서는 최근 발생한 주요 성범죄의 공통적 특징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이제 가해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회에 부적응하는 소외된 사람들이 많았다는 점 하나고요. 피해자 관점에서도 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렇게 취약한 계층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뭐 이런 점이 참 특징이라면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성범죄의 공통된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 통영 사건, 제주 올레길 사건, 그리고 나주 성폭행 사건 등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주요 사건을 육하 원칙에 따라 살펴보면 성범죄는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해자들의 상당수는 전과를 가지고 있었고 아동 음란물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가정적, 환경적 고립 상태에 있었습니다. 피해자들 중에는 돌봄이 부족한 가정이 많았습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 총리 주재로 아동 여성 보호대책 추진 점검단 4주년을 맞아서 종합대책의 성과를 발표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 예. 이날 정부는 지난 4년간의 추진단을 통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라고 발표하셨습니다. 총리께서는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세우고 원인을 분석을 하고 대책을 세워서 계속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말하자면은 이게 정부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그런 대목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노력에 상응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대책 세우고 하는 문제도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근본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많은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최근 5년간 성폭력 발생 통계를 보겠습니다. 지난 4년간 전체 범죄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성폭력 범죄는 증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성범죄 대책과 관련해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라는 부분은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점검단은 몇 개 부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부처 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주로 이제 법무부, 여성가족부, 또 교가부 뭐 등등, 네, 보건복지부, 네. 총리실 이하 경찰청 포함하면 9개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각 부처별 업무 분담 또 업무 협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총리실에서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역할을 분담을 하고 또 그 역할 분담에 따른 또 사항들이 잘 진행이 되는지 챙겨서 또 다시 확인을 하고 또 부족한 것을 또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런 절차들을 거쳐오고 있습니다. 네. 상기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 점검단은 이제 2008년 4월 출범 시에는 그 총리실 소관이었지만 2010년 6월부터는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잘해서 여러 부처의 업무가 통합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 알겠습니다. 이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요. 최근에 성범죄 이전에도 정부나 국회에서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경쟁적으로 각종 대책을 쏟아내었습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정부는 지난 8월 27일 총리 주재의 장관회의를 개최해서 우범자 집중관리를 통한 민생치안 확보 등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서 최근 정부의 이런 대책 또 정당의 대책들의 성향을 몇 가지로 요약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지금까지 이제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법 제도를 개선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 법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인력이랄까 또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그 단계에서 우선 할 수 있는 것을 해오는데, 그래무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새로운 사건이 생기면 그걸 또 보완하고는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8월 27일에도 지금까지 그동안의 대책을 세워왔던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또 새롭게 필요한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선 그동안에 우범죄하고 관리가 미흡하다. 그래서 범죄를 예방할 수가 없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더 촘촘히 갖추느냐 문제하고 관련해가지고 이제 인력을 지금 아까 행안부 장관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말 경찰관을 한 1,400여 명, 보호관찰관을 한 200~300명 이렇게 대폭 늘리는 이런 것을 했고요. 그 밖에 이제 법제도적으로 성충동 약물 치료의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이제 심리적인 치료나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문제하며, 그 다음에 이제 그 112 신고에 관해서 오전에도 그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은 말하자면 통화가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설과 인력을 늘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이제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만약 통화가 안 되면은 그대로 끊어진 상태면은 이쪽에서 다시 이제 리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다든지, 또 내년부터는 이제 여성들이나 아동들에게 전부 단축키 하나로 이렇게 눌러서 자기 그 위험 상황이나 위치 또 신원을 파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마련한다든지, 하여튼 다양하게 나름대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 성폭력 범죄 대책보다도 이제 예방에 네. 좀 더 치중하겠다라는 네.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 성폭력 범죄 대책은 제가 요약하기로는 이제 중형주의, 네. 새로운 형태의 제재 신설, 중복 제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행 법률이나 제도적 실효성을 먼저 점검한 이후에 중형주의, 새로운 형태의 제재 신설, 중복 제재 등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총리께서는 이 점을 감안해서 말씀하신 대책과 함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법적 제도적인 것을 충실히 이렇게 보완해 나가야 되겠지만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사회의 문화, 지금 음란물이 너무 범람하고 또 이렇게 게임에 몰입하고 하는, 그래서 뭐라 할까 폐쇄적이고 이렇게 충동적인 인간성을 이렇게 부추기는 사회 전체의 문화가 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이제 여건을, 분위기를 바꾸는 노력도 정부는 물론이고 국민이나 시민단체들이 함께 해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부 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대부분의 제재 수단은 이제 법무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 먼저 형법 등에서 성범죄자와 관련해서는 이제 양형 기준 또 형량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암수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신고율을 높이고 수사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하는 과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동 청소년 성범죄 사건 중에서 집행유예 상태에서 이제 범죄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관의 양형 재량권을 좀 제한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우선 양형은 이제 법관의 재량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통일적이고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조절될 필요가 있다 해서 대부분 산하에 양형위원회가 설치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검찰에서 참여하고 있고 시민단체나 제야법 쪽에 학계 여러 군데서 좀 참여를 해서 양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성폭력 범죄의 계속해서
빈발하는 또 재범을 이루어지는 그런 이유가 처벌이 약하다는 그런 지적도 사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양형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금년 3월 16일부터 새로 신설된 좀 강화된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현재 시행 중에 있고요. 검찰 단계에서 법무부 대책을 말씀드리자면 판결에 있어서 이런 검찰에서 주장하는 양형들이 충분히 판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초조사를 충분히 하고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그의 범죄에 상응한 그런 형벌이 내려지도록 유도를 하고 또 그게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항소 등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전자발찌 제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전자발찌 제도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 전자발찌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2008년 9월부터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2008년 9월부터 시행돼서 현재가 약 4년 동안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시행되어 왔는데 그 전자발찌 시행 이전의 재범률하고 이후의 재범률을 비교해 보면 그전에는 약 16.8% 정도의 재범률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그 시행 이후에 4년 동안 분석해 보면 약 2.3% 그래서 6분의 1 내지 7분의 1로 재범률이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막 10분의 1, 8분의 1 하다 최근에 들어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만 물론 전자발찌의 만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수치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고 다만 그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범죄인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를 감독하는 인원이 현실적으로 증원이 안 되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재범률이 조금 늘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운영과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밀도가 저하된다는 문제, 전파 반경이 광범위하다는 문제, 또 파기한 후에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있다는 점, 또 말씀하신 대로 경찰, 보호관찰관 등과의 협조체계 부족, 또 모니터링 기기나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주십시오. 예, 우선 뭐 정밀도, 특히 지하 지역으로 갔을 때 전자발찌에 대해서 추적이 조금 흐려진다든지 추적이 좀 정밀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성능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추진 중인 걸 말씀드린 와이파이 기술을 이용해서 착용 부착 대상자가 지하 같은 데 들어가서도 선명하게 추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발찌를 차고도 범행하는 경우에 그걸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다만 전자발찌 제도 자체가 착용자가 내가 어디에 있든 위치가 추적된다는 그런 심리적 압박감에서 어느 정도 제어하는 효과가 있지 그걸 아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말씀하시다시피 그 전담 인력 부족 문제는 지금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이는 아까 총리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대폭 증원을 해서 이 전자발찌를 채우는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사후 감독까지도 보호관찰관들로 하여금 그 명령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또는 그 수시로 집중적으로 상담을 통해 가지고 교화도 하고 또 감시 감독도 하고 설득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병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소위 화학적 거세를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한 법률이 언제부터 제정 시행되었는지 잘 알고 계시죠? 예. 예, 1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한 사례와 집행한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제 본인 동의를 얻어서 치료 감호자가 가출소하면서 하는 경우에 본인 동의 한 건이 있고요. 또 이제 성도 착정 환자의 판정을 받은 청구를 해서 판정을 받은 사람 한 명에 대해서 현재 청구를 해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소극적이 아니야 하는데 사실 그 요건이 좀 엄격하고 아시다시피 16세 미만 또는 재범의 위험성 그리고 성도 착정 이 세 가지 요건을 해야 되는데 그 요건을 조금 완화하는 방안을 입법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과 관련해서 2011년도에 1억 6천만 원의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핵심인 약물 투여 관련 예산 5천만 원은 전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머지 일반 수용비, 국외 업무 여비, 연구 개발비만 1억 1천만 원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약물 투여는 시행이 되지 않으면서 이런 부분이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의혹 제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저들이 한 9명을 감정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성도착정으로 판정된 것이 한 건이었습니다. 수요 예측이 조금 잘못된 그런 면도 있고요. 또 앞으로 이제 성충동 약물 치료의 대상을 조금 더 확대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최근에 화학적 거세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제 외과적 거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 차원의 검토는 없다 하더라도 장관 개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계에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외국 입법례를 찾아보더라도 물리적 소위 말해서 외과적 수술로 인한 거세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나라가 덴마크, 스웨덴, 미국 텍사스 같은 소수에 불과하고 또 이런 나라들에서는 대부분 당사자의 동의 내지는 당사자가 이제 자발적으로 응하는 요건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그런 부분들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런 면에서 만약 도입을 하더라도 인권 침해 소지나 또는 헌법에 위반되는 소지가 없는지 면밀하게 잘 살펴서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화학적 거세와 물리적 거세, 그 효과의 일시성, 또 영구성, 가역성이나 비가역성, 또 의학적인 효과 이외에도 또 비용 효과, 사회 경제적인 파급 효과, 인권 등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방법의 장단점을 떠나서 현행법상 화학적 거세의 대상 요건이나 절차, 한계, 실체 집행 관련 현황 등을 먼저 살펴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외에 신상 정보 공개 제도, 음란물 단속과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서면 질의한 바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의료 분야 보장성 확보와 관련해서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총리님 건강보험 제도에 있어서 보장성의 정의와 보장성 확대의 의미를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보장성은 이제 국민의 의료비 중에서 국가 또는 사회가 얼만큼 이렇게 확보를 해주느냐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보장성의 정도가 지금 한 6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OECD 선진국들에 비해서 10% 이상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보장성의 범위를 높여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나라의 보장성은 이제 2016년 기준 62.7%이고 이제 OECD 국가의 보장성이 이제 80%니까 이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보험료율이 2012년도 기준 몇 %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험료는 이제 직장의 경우는 이제 한 5.8%. 네. 예, 그리고 이제 지역의 경우에는 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렇게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 보험료율이 5.8% 직장 기준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보장성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OECD 주요 국가 중에서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 약 14% 정도 되고 일본은 9.5%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가 현행 5.8% 수준의 보험료율로 80%대의 보장성을 달성하기는 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복지와 재정 여건과 마찬가지로 여기 또 그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보험료를 부담을 하면은 보장성은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니까 그건 말하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라든지 사회적인 공감대를 전제로 해서
보험료를 좀 더 내는 한이 있더라도 보장성의 범위를 더 높여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예. 따라서 정부는 이제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면서 보험료율 조정을 통한 이제 적정 네. 부담, 예. 적정 수가, 또 보장성 확대를 포함한 적정 급여 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예, 뭐 그런 예. 부분들이 서로 선순환이 되어야 말하자면은 이 바람직한 공공보건 의료 체계가 이렇게 갖추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총리께서는 앞으로도 보장성 확대와 더불어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그 점과 관련해서 말하자면은 좀 능력이 있는 분들이 더 이렇게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자리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부 장관을 모셔서 질의하겠습니다. 임채민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께서는 2002년 대선 공약 이후에 정부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보장률 목표를 계속적으로 설정해 왔다 이런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의 목표를 현재 기준으로 몇 %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아시는 대로 그 보장률이라는 개념이 비급여 진료비가 어느 정도 늘어나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보장률의 목표를 제시하지는 않았고요. 그동안에도 역대 정부에서 쭉 보장성을 연도별로 어떻게 어느 항목을 늘리겠다 하는 약속은 저희가 해서 지금 2013년까지 돼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저희들이 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 이 07년도에 정부가 검토할 적에 2013년에 한 80% 정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 기대를 갖고 출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장관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2012년에 보장성이 확대된 주요 항목을 기억하십니까? 예, 우선 75세 이상 노인들 완전 틀리 급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출산 진료비가 한 20% 정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게 대표적이고요. 내년에는 이제 노인들에 대해서 부분 틀리가 급여가 될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2012년에는 이제 75세 이상의 노인틀리 보험 적용되었고 2008년에는 이제 6세 미만 아동 입원 본인 부담 인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특정 연령군의 보장성 확대의 예고요. 2004년에는 이제 암 환자 등의 외래 진료비 선정 특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특정 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를 할 수 있겠는데 2006년에 10대 급여화는 순수한 의미의 의료 보장이라기보다는 국민의 편익을 도모한 보장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례를 참고해서 장관께서는 보장성 확대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원칙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예, 의원님도 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보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라는 것이 정부의 일방적인 생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은 가입자의 의지, 또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공익대표, 이렇게 3자 간의 균형 있는 논의, 그것이 결국 아까 총리께서 언급하신 사회적인 합의인데요. 그런 것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보장성이 확대되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바라는 바는 소위 좀 재난적인 의료비, 이런 것이 좀 막아지는, 그러니까 중증 질환의 경우에 거의 집안이 이제 힘들어질 정도로 이렇게 의료비가 나가는 경우를 좀 예방한다든지, 혹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서 좀 질서 있게 이런 거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보장성이 확대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정부로서는 바라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장관님께서는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의료 공약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뭐 대체적으로는 알고 있고요. 뭐 대개 국민들이 이제 평소에 이곳저곳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아마 종합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권에서 그런 높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 경청을 합니다만, 보험에 관련된 정책은 이에 앞서서 보험자와 가입자와 이 또 공급자 간의 어떤 협약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과제다 하는 대원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것을 잠깐 정리해 보았습니다.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 당시에 필수 의료행위, 중증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틀니, 산전 초음파, 치석 제거, 소아 선천성 질환 등에 대한 급여를 확대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보험료 부담은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비보험 진료의 전면 급여화, 진료비 보장률 90% 달성, 본인 부담 상한제 100만 원으로의 인하 등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정책들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같은 정치권의 대국민 공약을 국가 정책에 모두 담아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앞서 총리님과 함께 이렇게 질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보험료 부담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마 그것과 보장성과의 관계가 잘 저희들이 검토가 되고 균형을 이루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저희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의료 이용의 행태에도 조금 이제 변화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동안 대개 이제 치료에만 많은 투자를 해왔는데 예방을 통해서 의료비가 계속 늘어나는 걸 억제하는 노력도 해야 되고요. 이래서 보다 이건 긴 호흡을 갖고 대처를 해야 되고요. 또 특히 의료 공급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또 적절한 여러 가지 보상도 고려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함께 균형 있게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건강 정책에 관련된 심의위원회라든지 다른 사회적 합의 과정이 좀 질서 있고 냉정하게 진행이 돼서 그 산출물에 따라서 저희가 건강보험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 한다는 것이 정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네. 간단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제 2013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네. 국민참여위원회를 구성키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거라 믿고 저도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받았습니다. 네, 보고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할지 또 정책에 어떻게 반영시킬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2013년도까지 저희들이 이제 개괄적으로 보장성 확대 계획이 발표가 된 게 있고요. 그 이후는 이제 저희들이 다 정리가 안 돼 있는데, 2013년도 지금 발표해 놓은 것 자체에 대해서도 약간 그 계층별로도 좀 논란이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이런 의견을 듣는 건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의료 욕구라든지 또 부담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우리 사회 전체가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요.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모든 그 내년도 보장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대체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그 의견 수렴 과정이 활성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르면 국가는 이제 매년 예산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 예상 수입액의 이제 100분의 14에 네.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으로 정한 국고 지원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 기준 국고 지원 미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조금씩 늘 저희가 시점이 잘 안 맞아서 생기는 현상이고요. 정부가 뭐 의도적으로 그만큼을 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현재 아시는 대로 예산이 조금 그 건강보험보다 먼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상반기 말까지는 그 이듬년도에 건강보험 보험료율과 수가 체계가 확정이 되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겠고요. 그거를 관련된 법을 금년에 저희들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면 시차가 이제 시간이 서로 바뀌게 됩니다. 먼저 보험 쪽이 결정이 되고 예산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차이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고 지원 미납액은 이제 매년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11년도에만 해도 1조 4,516억 원이었고요. 복지부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난 5년간 국고 지원 미납액이 총 4조 2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쌓였던 문제고요. 국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시대에 드디어 이제 해결이 된다고 하니까 어찌 보면 다행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국고 지원 문제는 이제 건보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는 문제이고요. 또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계속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신의료 기술 등 고가 의료 서비스로 인해 가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계층 의료 보장이 취약한 상태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의 확대는 국민의 요구를 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장성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것이 생명의 연장 혹은 의학적인 위급성, 심각성을 다투는 것인지 단지 편익을 위한 것인지 국민은 현명하게 판단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에 국회 보장성 강화 관련 여러 법률안이 이미 발의되었습니다. 슬라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제19대 국회에 보장성 확대를 위한 다수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국민을 위한 법안일 겁니다. 하지만 수반되는 재정 규모, 필수 의료 등의 정의를 감안할 때 실현 가능하면서 국민의 생명 연장과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할 때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문정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증평 진천 괴산 음성 출신의 새누리당 정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